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제가 지난번 라이브 영상 때 궁금한 거 있으면 메일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몇몇 분들이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주로 고민하시는 게 이제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지금 미분양이라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집을 언제쯤 사는 게 좋을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의 상황,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유리한 상황입니다. 굳이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대구 같은 경우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은 상황이죠. 전세 들어가실 때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난 온다고 했을 때 꼭 보증보험 가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만큼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거에 대한 이슈가 지금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집주인 실질적으로 돈이 없다는 뜻이죠. 여기 세입자 같은 경우 전세에 4억 3천에 들어갔는데 매매가 3억에서 3억 7천 정도로 형성되어 있죠. 이미 깡통 전세화 됐습니다. 현재 전세 시세는 2억 정도로 입주했을 때보다 2억 넘게 빠졌죠. 다행히 전세 보증보험을 들었죠. 근데 그마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보증사고가 잦아지고 있기 때문에 허그의 재정이 나빠지면 돈 못 받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더더욱 심란한 입장이죠. 6년 전에 대출을 껴가지고 연끌로 4억에 샀는데 6억까지 치솟았다가 지금 3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원금에서 1억 날렸고 전세금 최대한 땡겨놨었는데 역전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림으로 설명하면 6억에 매매할 때 전세 4억 3천 넣고 나머지 갭 1억 7천에 투자해서 이 집을 샀습니다. 근데 집의 매매가 3억에서 3억 7천 반토막이 났죠? 전세는 매매보다 더 높은 상황입니다. 1억이 더 높아요. 근데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면 기존 전세금의 절반밖에 못 받죠? 2억 3천의 역전세가 발생을 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미 자기가 투자한 돈은 날렸고 또 세입자한테 반환해줘야 되는 빚이 2억 3천가량 또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우려해서 전세보증보험 꼭 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안전장치가 마련된 전세입자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전세가 오른다 해가지고 강남 이런 데 10억 넘는 전세 많았죠. 돈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어요. 집을 사도 되고 아니면 쏟아지는 새집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전세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분양이 넘치는 시기죠. 미분양, 정부가 생각하는 위기 수준 6만 2천 가구가 넘어가면 이제 위험한 상황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벌써 미분양이 7만 가구 됩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물량은 계속 분양되고 있어요. 이달에만 13,000가구 가까이가 분양이 되죠. 경기도의 분양 예정 물량이 55%나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분양 매물이 쌓여있는 인천에도 또 1,000세대가 넘는 물량이 공급이 되죠. 지금 정부 미분양에 태연한 척 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상황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악성 미분양은 7천 가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분양 대책은 당분간 없다라고 안심시키고 있어요. 악성 미분양이라고 말하는 건 다 지어지고 난 후에도 안 팔리는 물량을 의미합니다. 지금 곳곳에서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이렇게 지어지고 있는 집들 부동산 호황기에 분양만 받으면 돈 벌 수 있다고 해서 빚내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소유자입니다. 이들 유동성이 말라가는 시장에서 이 대금 치를 길이 막막하고 앞으로 계약 해제, 미입주 온갖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앞으로의 상황은 더 암담해요. 이러니 벌써부터 미분양 매입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빨리 논의되지 않았어요. 2006년도까지 정부 미분양 매입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도에 건설업체가 부도나는 사태가 이루어지고 미분양 매입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욕먹으면서 미분양 주택을 사들였죠. 그 당시 미분양 10만 가구 가까이 됐습니다. 현재 7만 가구 가까이 되니까 더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나서야 그래야 혈세를 들여서 사줘야 할 텐데 벌써부터 논의가 시작되고 있어요. 사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크게 지켜져야 되는 것, 리스크를 감수하고 수익을 보는 것을 인정해 주듯이 손해를 보는 것 또한 본인 책임으로 가야 합니다. 기본적인 구조조정을 원칙으로 둬야 되고 또 본인 책임하에 사업을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방향인데 안 팔린다고 정부가 나서서 매입해 주는 것 벌써부터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건설업체 몇 개 부도 나고 나서 이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주기 시작을 했는데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팔겠다는 것만 더 싸게 팔겠다는 것만 우선적으로 받아줬죠. 업계가 버텼어요. 싸게 팔 수 없다고 하면서 버텼는데 계속 미분양 물량은 쌓여가죠.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분양 아파트는 15만 가구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미분양 대책으로 건설 중 미분양 아파트 매입까지 시작이 됐습니다. 공공 매입 가격에 자금 조달 비용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다시 환매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를 했어요. 건설사들 입장에서 이거보다 좋은 조건이 없었죠. 일단 정부 도움 받아서 자금 회전 시킨 다음에 나중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그 이익을 취하겠다. 이게 현재 건설업계가 원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는 길, 가격을 내려야 되겠죠. 사람들이 그렇게 돈 많다고 자부하고 또 싸다고 느끼면 덤벼들 수요가 있다고 하니까 그 수요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금액을 낮추는 것, 그게 물건을 파는 사람이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정부한테 사달라고 얘기하고 정부는 또 이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큰 기업이 망하면 경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실업자도 많이 생기고 이런 위기가 올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를 자구책으로 극복할 수 있는 회사들, 그런 건실한 회사들은 살아남고 아닌 것들은 정리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 이게 시장 경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분양 물량 7만 가구 가까이 되고 있고 점차 늘어날 걸로 사람들 보고 있습니다. 근데 비싸게 팔 거라고 생각하고 빚으로 벌려놓은 부동산 사업들 지금 다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 고금리에 대한 부담, 또 미분양에 대한 우려로 우량한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까지 포기를 했습니다. 440억 원을 날렸죠. 그러면서 사업을 정리했어요. 시장경제 논리로 해석을 하면 미분양이 쌓이면 결국 할인을 해서라도 털어내는 것, 스스로 그런 길을 택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정부는 미분양 매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길에서 많이 보죠. 눈물의 땡처리. 이런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미분양 주택을 사준다. 그래서 가격의 하락을 막는다.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하수분이 아닙니다.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 한계가 있고 나머지는 자구책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야 하는데 다 구해줄 거라고 믿으면서 지금 배짱 부리고 있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부동산 주택시장이 당면에 있는 현실이고, 그러니 미분양 물량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미입주 물량도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동안 집값이 오른다고 하고 사람들이 환상에 빠질 수 있었던 이유, 전세가도 그만큼 받쳐주고 빚으로 쓰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사람들 다 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근데 돈값이 귀해지는 시기가 오니까 그 가려져 있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마냥 올릴 수 있을 것 같았던 전세값, 오히려 반토막이 나는 상황이 왔습니다. 전세를 살아주던 사람들, 그만한 여력이 없었던 게 팩트죠. 근데 세입자 돈 당연히 돌려줄 수 있다고 떵떵거리던 집주인들 돈이 없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이미 자기가 투자했던 갭은 다 사라지고 여기에 받아놓은 보증금 절반 가까이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집값은 속절없는 하락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 개 투자해야 수익을 볼 수 있으니 많이들 분양받고 했죠. 수많은 분양 물량이 있었고 이에 대한 대금 또한 나중에 전세금으로 메꿀 수 있다고 믿었었는데 실제 입주할 시기가 되니 돈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미 임대차 3법 도입 때문에 전세 가격이 폭등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그 근본에는 저금리에 마구마구 해주던 대출이 깔려 있었어요. 전세자금 대출로 월세 사는 것보다 전세 사는 게 훨씬 더 싼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세가 올려달라는 대로 올려줄 수 있었죠. 전세가 올라가면서 집값은 급등을 했는데 이제 반대의 상황이 오니까 역전세란이 오고 갭 투자자들 파산하고 미입주 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 집을 팔거나 전세를 놓거나 그렇게 돈을 마련해서 잔금을 치르고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입주 물량은 앞으로 더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집값은 떨어지고 있고 규제를 풀어도 효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하면서 목동 같은 경우 호재가 발생을 했는데도 실거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양천구 아파트 9억 3천에 거래가 됐는데 여기 10억 밑으로 떨어졌던 거 2020년 6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집값은 떨어지고 초급매만 간헐적으로 거래되는 이런 시장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아파트 평균 10억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 10억 수준에 갈 수 있는 집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강남권 제외하고는 웬만한 집들 10억이면 가죠. 강동, 위례, 장위 이런 데 다 10억에 아니면 부족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 2, 3억 빚 내가지고 갈 수 있는 집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전세 10억 살던 사람은 수많은 선택지가 생겨났어요. 더 집값 떨어지는 거 보다가 사도 되고 안 사도 전세 갈 집은 넘쳐나는 이런 시장입니다. 지금 호가 10억 하던 전세값 절반으로 떨어졌죠. 흑석 리버파크 자이 호가 10억 했는데 5억 5천대에 계약이 체결됐어요. 전세값이 떨어지니까 매물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가 이 정도밖에 못 받는다고 하니까 인근 구축의 단지도 따라서 떨어지고 있죠. 여기 호가 10억 했던 이유 흑석동에 살아도 10억 이상 지불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 넘쳐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댔었는데 실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 5억대로 내려와야 가능합니다. 강남권도 마찬가지죠. 전용 59짜리 호가 13억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6억대까지 떨어졌어요. 이렇게 전세값이 떨어지는 이유, 입주 잔금을 전세금 받아서 내려던 사람들이 올랐다고 하니까 최대한 전세금 땡기려고 했는데 그 가격에는 집 보러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입주를 앞두고 세입자도 못 구했으니 잔금을 내려면 절반 가격이라도 세입자를 들여야 그 집의 집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세가는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흑석동 새 아파트 전세 5억 5천 한다고 하니까 예전에 11억 5천 받았던 게 5억 7천으로 내려갔죠. 강남 개포 16억 하던 게 8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재건축 단지 전세가도 막 미친 듯이 올려 불렀었는데 7억 하던 게 4억으로 내려왔어요. 더 낮은 가격의 전세가 쏟아지고 있으니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 쓴 사람들은 오히려 퇴거 요청하고 있죠. 몇 달 전에만 통보하면 나갈 수 있으니까 이런 물건까지 겹치면서 서울에는 전세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5만 건이 넘어가죠. 1년 전 3만 건 대비해서 70% 넘게 늘어났습니다. 임대차 3법 때 전세 없다 난리 쳤을 때보다 6배나 늘어난 수치로 전세 물량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출 수가 없는 이유, 앞으로 쏟아질 신규 입주 물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올해 강남권에 대치 프루지오 서밋 여기도 500가구 들어가고, 르엘 신반포 여기도 330가구, 레미안 원베일리 2990가구 입주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개포 1단지 재건축한 거 이거 6,700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죠. 강남뿐 아니라 강북에도 입주 물량은 쏟아지고 있죠. 청량리 그라시엘 1150가구, 노원 롯데캐슬 1160가구, DMC 자이 1200가구 넘게, DMC SK뷰 여기도 1500가구, 청량리역 롯데캐슬 여기도 1400가구, 1000가구 이상의 신규 단지들이 올해 다 입주를 합니다. 사람들 돈 구할 길 없으니 자기가 살던 집 팔고 여기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 잔금들을 치러야 되는데 이거 치르기 위해서는 경쟁적으로 전세값을 내릴 수밖에 없죠. 앞으로 갭 투자자 파산, 매매 가격 추가 하락에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이거 자명한 결과입니다. 올라간다는 집값에도 흔들리지 않고 전세 살던 분들 정말 다양한 기회가 있습니다. 집이라는 상품, 결국 거주 만족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나 세입자로 사는 경우에 그 주거의 효용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살다 보면 살기 좋은 동네가 서울에도 수두룩해요. 어디든 골라갈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과열기에 집을 산 사람들은 반대로 엄청난 공경에 빠지게 됐죠. 10억 집을 산 사람들, 10억이 있어서 집을 사지 않았어요. 자기 잡은 5억에 나머지 5억은 끌어모아서 집을 산 경우가 태반인데 이들은 손해가 막심합니다. 5억의 전세를 주는
5억의 대출을 받든 어쨌든 10억의 집을 샀는데 집값이 지금 30% 하락을 했죠. 10억 하던 집이 7억이 됐습니다. 자기 자본 3억이 사라졌어요. 여기에 집을 살 때 들였던 이자, 세금 이런 거 생각하면 더 많은 돈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죠. 근데 5억의 타인 자본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남한테 전세 줘서 5억의 전세금을 갖고 있든 아니면 대출을 통해서 빌렸든 이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그 부담은 훨씬 더 커졌죠. 예전에 5억에 2%로 빌려서 1,000만 원만 감당하면 됐다면 지금 금리 6%대에 가니까 3배 가까운 3,000만 원을 이자 비용으로 지불을 해야 합니다. 또 전세금으로 땡겨놓은 사람들 역전세가 발생했으니 당장 목돈으로 수억을 마련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5억 대출 30년 상환하면 매달 200~300만 원은 갚아야 합니다. 정년 55세에서 60세 지금 경기 상황도 안 좋으니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40에 집을 샀으면 70까지 이 돈을 갚아야 하죠. 안 아플 자신 있나요? 직장에서 안 잘릴 자신 있나요? 대출 5억에 이자가 5억 8천입니다. 이런 금융노예의 삶이 30년간 계속될 예정입니다. 집값 팬데믹 이전으로 회귀했죠. 30억, 32억 뭐 이렇게 간다던 집값이 이제 24억까지 내려왔습니다. 19년 11월에도 24억에 팔렸으니 그동안 집값 올랐다고 기분 좋았던 거 전부 다 사라졌고 오히려 이제부터 원금이 까이는 고통에 처하게 됐어요. 대치동 음마 여기는 2억 가까이 빠졌죠. 재건축 투자하신 분들 언젠간 집으로 돌아올 그 날을 기다리면서 엄청난 자본을 묻어둔 것과 같은데 그 원금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잠실 여기도 집값 빠졌죠. 17억대에 팔리고 있는데 팬데믹 이전에 18억, 19억 이렇게 호가했습니다. 파크리오 여기도 17억대까지 내려왔죠. 지금 집값 많이 빠졌다고 생각들 하면서 고민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품의 크기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에 걸쳐 뻥튀기 된 금액을 생각하면 안 돼요. 미국이 긴축을 할 때조차 경기 꺼질까봐 저금리 정책을 꽤나 오랜 기간 고수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린 유동성 때문에 집값은 폭발을 했고 팬데믹 발생으로 더 많은 유동성을 풀어 제껴서 영끌, 즉 미래 수요가 모두 소진되는 상황에서 형성된 가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고점입니다. 이 가격이 불과 1년 만에 팬데믹 이전 상황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산 사람들 지옥에 가깝죠.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온 지금 금액 적정한 수준인가요? 과연 우리가 버텨내고 지켜낼 수 있는 금액일까요? 인구는 줄어들고 물량은 쏟아지고 또 이걸 자기 자본으로 산 게 아니라 대부분 빚에 의존해서 샀는데 그 빚에 대한 부담은 2~3배가 늘어났고 수년간 지속될 상황입니다. 버텨낼 수가 없어요. 금리가 내릴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 지금 환율 보면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됐다고 이제 긴축을 안 하고 피봇이 오네 마네 뭐 이런 기대감에 찼던 자산시장입니다. 근데 미국의 고용지표가 견고한 걸로 나오고 그래서 금리 인하 수년간 없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자산시장 또 의기소침해졌죠. 이럴 때마다 환율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랑 맞물려서 올해 안으로 긴축이 마무리될 거라는 예상, 이런 기대감 때문에 안정된 모습이 나타났지만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환율이 계속 안정될 거다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워요.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오를 수도 있고 수출이 부진한 경우에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성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고 이런 변동성을 고려할 때 지금 움직일 때라고 보긴 아직 이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외환시장 개방해서 환율 안정을 꾀하겠다 뭐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하는 이유 외환시장의 유동성을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국내 외환시장 개방해서 시장 참가자가 늘고 거래량도 증가하면 그만큼 유동성 규모가 커지니까 환율 변동성은 떨어질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외국인들의 놀이터가 되면서 더 큰 변동성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거 우려하고 있죠. 경기 침체가 우려돼서 계속 금리를 올리는 이런 긴축을 할 수 없을 거다 이런 예상이 무너지고 있어요. 미국의 고용시장은 호조를 보이고 있고 그 얘기 아직 체력이 있다는 뜻이고 금리를 계속
계속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외환에서 취약성을 보이고 있고 유동성 또한 많지 않습니다. 우리 과거 IMF 때 흑자 도산을 경험했었죠. 환율이 급변동하면 외부적인 리스크는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수출 부진 계속되고 있죠.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 경기 침체까지 오게 되면 마지막 단계는 해고의 단계입니다. 당장 살 길이 걱정되는 시간, 그걸 우려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제발 급한 맘 먹지 마시고 적어도 피봇이 올 때까지 기다리셔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